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4 제2부 1분과 경영안정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다정입니다. 본 분과에서는 경영안정이라는 주제 하에 2개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선 부연구위원께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농업 경영 안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일본, 캐나다 이 각 세국이 그간 어떻게 농업 경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고 현재에는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 현황과 각 주요 정책을 살펴본 후 주요 정책의 성과, 과제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발전해야 할 방향 간략하게 제시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 안정의 필요성과 의의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농가소득과 농가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 농업소득, 농해소득, 이전소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가소득은 그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증가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소득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그에 반해서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농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된 농업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농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농가에게 농업소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농업소득이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농업소득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농가가 그만큼 농사를 짓는데 리스크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데 리스크가 많으면 내가 농업소득보다는 다른 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럼 당연한 수순으로 농업투자 감소하고 농산물 감소해서 결국에는 식량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은 사실 개별 농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건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 농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농업소득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1933년 농업조정법을 제정하고 1938년 농업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1973년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의 큰 세 틀,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 작물보험, 그리고 재난지원이라는 이 3가지 큰 틀에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 이후로는 작물보험을 통해서 농업 경영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재해보상 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에는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66년에는 채소 생산 출하 안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전적인 수급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이전에는 품목별 가격 지지 정책이 주된 정책의 방향이었다면 2007년 이후에는 농업 경영 단위, 그러니까 농가 단위로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생산량 손실뿐만 아니라 가격 위험으로 인한 변동까지 완충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농업 경영 수입보험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1991년 이전에는 품목별 가격 지지 정책을 주로 사용해야 했는데 1991년 순소득 안정 개정과 농작물 보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농가 단위의 소득 지지 정책과 농작물 보험 두 축으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각각 흩어져 있던 농업 경영 안정 정책을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BRM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 안에 농업 마진과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는 농업 정책 프로그램 한 파트, 생산물 보험 한 파트, 농작물 생산에 대한 보험 한 파트,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세 파트로 역시 농업 안정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가 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수량보전 보험에 대한 보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입보장보험은 미국과 일본만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가 단위로 수입보장보험을 제공은 하긴 하지만 그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대신에 품목별 수입보장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품목별 수입보장보험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농가 단위로 수입보장보험을 농가 단위의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했는데 이게 모든 농가는 아니고 일본 국세청의 복식부기 형태로 농업소득을 보고한 청색 신고자에 한해서만 수입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험 방식과 적립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먼저 보험을 가입하면 수입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기준 수입의 최대 80%까지 보험을 통해서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좀 더 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데 그러한 농가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적립 방식 가입해서 기준 수입의 10%까지 더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손실뿐만 아니라 경영비 변동으로 인한 위험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마진 보장 보험까지 제한된 지역, 제한된 품목이긴 하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외의 정책입니다. 보험 이외에 수입이나 소득, 마진에 대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차별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보니까 수출 작물 위주로 대상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일본은 그에 반해서 쌀과 밭작물 위주로 수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통 미국과 일본이 수입이나 마진에 대해서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험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에는 마진 감소나 소득 감소를 모두 정책을 통해서 농가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 맞추어서 그 상이하게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다양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스스로가 그 정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손실의 규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중대 손실에 대한 보전을 주로 했다면 현재는 소규모 손실까지 보장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에게 보다 더 많은 보장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발견되는 하나의 원칙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지연은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그 다양한 수단 중에서도 보험 방식의 농업경영 안정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험 방식은 하나의 보험 상품이라고 해도 보장 수준을 여러 가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의 자율성을 좀 더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영 안정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보험 방식이 보통 생산년 손실을 보전하는 그 형태의 보험만 제공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가격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그리고 경영비의 변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마진보장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농업 경영안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경영 안정 정책으로는 정책보험, 직불제도, 재해지원, 수급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개별 정책들은 각각의 정책 대상과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표적인 정책보험인데 생산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1년 도입된 보험입니다. 2001년 배와 사과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이 되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2023년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총 현재는 70종까지 재해보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입 농가 수 약 51만 명, 대상 면적 중에 대상 면적분의 가입 면적을 나타내는 가입률이 약 50%를 기록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은 생산량 손실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 확실히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여전히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경영 위험 관리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확대할 필요와 함께 현재의 가입률보다는 조금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생산량 손실에 의한 생산량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 위험까지 추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으로 어떤 의미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경영안정 정책이자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7개 작물에 한해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또 하나의 이슈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확대될 때 기본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수입자료 확보 방안까지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기본영직불은 농업소득 혹은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 자체는 아니고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성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소득 변동성이 큰 현 시점에서는 소득 변동성까지 완충하기 위해서는 대비하기 위해서는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재해 대책도 상시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농작물 피해 손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까지 보전받고자 하는 농가는 보험 등의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수급관리 대책은 주요 노지 채소나 쌀 등이 미리 생산 시장에 공급되기 전에 공급량을 미리 조절하는 정책으로 주요 노지 채소와 쌀의 수급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미 사실 농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개별의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존 정책들이 있다는 지점 하나,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예측 불가능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서 보다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정망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정책 간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작업을 통해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의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경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생산량 변동, 가격 변동으로 의한 수입 변동, 경영비 변동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가지고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발표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영비 변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가의 생산비 정보 혹은 판매 수입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는 마진 보장 보험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손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추세는 기존에 있던 보장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보장 수준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농가에게 보다 더 촘촘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만큼 저희도 농가에게 보다 더 튼튼한 경영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손실 혹은 소규모 손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를 고려한 직불제도가 운영이 돼야 합니다.
기본형 직불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농가소득 경영안정제도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무한정 직불제도를 증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합의 하에 재정 여건 그리고 정책 목표를 고려한 균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직불제도의 운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가에게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농가 경영 안정망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미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후 부연구위원께서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그 발표 순서는 문제 제기, 두 번째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농업경영 위험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한 농업정책보험의 확대 필요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 및 기상 불확실성이 증가하여서 농업경영 위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그 태풍 발생 횟수를 보면 1950년대에는 약 3.3회에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한반도에 4회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봄 동상의 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봄철 서리 일수를 보면 대구 지역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서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2015년, 15년 이후,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는 서리가 내리는 일수가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과수 부분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량입니다. 제가 1973년부터 2023년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강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았는데요. 1강수량이 60mm 이하인 경우는 그 과거와 최근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우 피해를 유발하는 1강수량 60mm 초과의 그 분포를 보면 최근 들어서 그 분포가 우측 외도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호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온도를 보시면 그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한반도 기후가 이제 아열대성으로 이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이제 병충해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그 이상 기후 기상재해가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농가 스스로 모두 이제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농가가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되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 큰 틀의 위험 관리 수단을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경영안정 수단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재해 대책이 있고 두 번째로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이 이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수급 안정 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조합해서 경영안전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보험,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정책보험의 목적을 보면 당연히 이제 사후 피해를 보상하는 거죠. 대부분의 농작물과 가축이 이제 사업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타 경영 안정 수단보다는 피해 대비
보상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생산량 보장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이제 촘촘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 목적 이외에도 농업정책보험은 보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보험료 할인 정책을 통해서 방제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보험료 할인 할증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보험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농업정책보험의 추진 실적, 그리고 여기서 그 후에 성과, 그리고 문제점 혹은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상재해는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기에 더해서 이런 재해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해가 누적된다면 많은 농업인들이 위험관리 수단이 없으면 누적된 재해로 인해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이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농축산물 공급량이 이제 감소를 하고 결국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이제 가격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해서 경영 안정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재해로 인한 농가 지원 제도는 이제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죠. 첫 번째로 재해 대책, 두 번째로 정책보험입니다. 재해 대책은 정부가 피해 농업인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 직접 보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1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보험은 다들 아시죠? 이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는 경제 제도입니다. 사실 자연재해성 보험은 민영 시장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에 시장을 형성하는데요. 먼저 공급을 촉진시키고 수요 또한 촉진시켜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게끔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 형성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고 이 보험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 실패를 완화하는 데도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역선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업정책보험의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익보장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도에 사과와 배를 도입한 이후에 2022년도에 67개 품목까지 증가를 하였고요. 작년에는 70개 품목까지 늘었고 올해에도 더 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보험료와 운영비 보조를 모두 합쳐서 지난 22년 동안 3조 7천억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받은 농업인은 동기간 동안 5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입률을 보시면 2022년 기준 49.9%인데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드디어 50%를 돌파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시면 사과가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요. 배도 80%에 육박을 하고 벼가 60%에 육박을 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16개 축종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운영되고 있고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약 1조 원이 넘는 이제 보험료 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축산 농가에게 약 1억 8천억 원의 보험금이 이제 지급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돼지와 닭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요. 오리도 80%가 넘습니다. 다만
그 소가 그 가입률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입보장보험입니다. 수입보장보험은 조금 늦게 도입이 되었죠. 2015년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현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은 조금 적은데요. 약 400억 원이 조금 더 넘는 금액이 이제 그 보조로 들어갔고요. 이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제 보험금을 약 8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을 받았습니다. 가입률은 아직까지 이제 시범사업 단계다 보니까 그 가입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으로 450만 농가가 지금 가입을 하였고요. 보험금은 110만 농가가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총 보험금은 그 누적 보험금은 이제 7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5만 농가가 평균적으로 6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농가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보험 비가입 농가에 비해서 보험 가입 농가의 농업 수입 변동성이 크게 낮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과로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위험이 낮아지다 보니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저희가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생산자 측면에서 이제 성과를 봤는데요. 이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이제 농업정책보험을 통해서 이제 후생 증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보험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와 보험이 도입됐을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 만약 보험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 사과 생산 면적이 이제 감소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의 생산 면적이 안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유지가 되어 이제 소비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사과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즉 생산자 후생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즉 사회적 후생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부터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 혹은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제 그 5개를 뽑아 보았는데요. 먼저 이제 품목별 가입률 편차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 위험에 대한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제 농업정책보험이 생산량 보장이 유지다 보니까 수입 위험의 그 대응성은 아직은 미진한 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수와 손해평가 문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5번째로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과 타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정책 연계는 다소 미비한 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 후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농업정책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이제 농업정책보험의 이제 도입기였다고 보면 2020년대 이후에는 이제 성숙기의 초입 단계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숙 단계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3가지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농업 경영 안정에 기여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 정책이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 방향 하에 제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3개씩 뽑았습니다. 먼저 단기 과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과 수량 위험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을 좀 확대하고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최근 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해져서 경영 불안정성을 더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 위험 보장에 대한 요구가 이제 증가를 하였는데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입보장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입보장보험은 7개 품목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보장보험의 이제 확대가 되려면 뭐 상품도 개선해야 되고 그 인수 그리고 손해평가 체계도 이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농업정책보험의 보험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병충해 피해가 과거보다는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병충해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그 품목별로 좀 손해율을 확인하고 병충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제 그 보험 가입 농가가 이제 병충해를 보험 대상으로 이제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이제 확인을 하여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그 병충해를 보험 대상으로 이제 편입시킬지 말지를 품목별로 이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과제의 마지막으로는 타 정책과의 연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 그리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각각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정책 간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농업정책보험이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육성농에 대해서 보험료를 좀 보조를 해서 육성농의 경영 안정을 통해서 육성농이 농업으로부터 이탈하는 비율을 최소화한다면 농업정책보험과 육성농 정책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직불제도 기본직불과 이제 선택직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뭐 차등화한다면 그 선택직불을 좀 더 이렇게 택하는데 더 유리하게끔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기 과제입니다. 중장기 과제에서 첫 번째로 뽑은 것은 인수와 이제 손해평가 시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농지 면적 대비 농지 필지수가 너무 많아서 인수와 손해평가 시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에는 드론 혹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화의 인수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손해평가 시에는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콤바인의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달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콤바인을 이용한다면 그 이제 손해평가가 그 상당 부분 간소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이게 온라인화 되지 않아서 이제 데이터가 집적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데이터가 집적화될 수 있도록 이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상품 기획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종합 위험 보장 방식의 전환 그리고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의 이제 현실화 등 현안 대응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규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그 보험 기획의 능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문 연구 기관을 지정해서 이제 R&D를 지원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농금원이 그 스스로 이제 보험 상품 기획 능력을 이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가 객관적으로 재해 위험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농작물 재해 보험을 연구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횟수로 7년이 되었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농가들이 이제 재해 위험을 스스로 느끼기에 좀 단기적이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큰 피해가 발생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입률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해가 2, 3년 정도 없으면 이제 가입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농가가 그 재해 위험도를 이제 단기적이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하에 그리고 객관적 재해 위험도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농가가 그 경영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제 농가에게 직접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경영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 R&D와 그리고 지도 사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객관적 재해 위험도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게 보급을 한다면 그 농가가 이제 보험의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김태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부 1분과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입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올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연착륙 얘기도 나오고 또 농가경제 쪽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말은 하지만 다 들으신 것처럼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여전히 이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분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또 오신 분들 말씀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자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에 계신 한국과수협회 강상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인 우리 농협연구소의 황성혁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또 경영안전과 보험의 대가이신 충북대학교 서상택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영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송남금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주제를 발표해 준 저희 연구원의 박미선 박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우 박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주어진 그 시간이 토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질의응답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질문지 적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따가 또 따로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 네 분을 귀하게 모시긴 했는데 많지가 않아서 한 분당 한 6분 정도 일단 말씀을 듣고 이따 또 질의응답 시간에 추가로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에 계신 강상조 회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허락해 주신다면 앉아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박미선 박사님, 김태우 박사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지적하신 정책화 또는 건의할 수 있는 또는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시급히 제도화 정책화 시켜서 무너져가는 우리 농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 분야 농민의 지도자로서
이게 지금 과연 이 방향이 옳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이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언제나 농가 가구당 소득은 언제나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전제가 깔린다면은 해결책 제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초에는 도시 가구당 근로자 소득과 농촌 가구당 소득이 지금 거의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재작년이네요. 재작년도는 농촌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8%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줘야 살아보고 싶은 농촌, 지탱해 갈 수 있는 어떤 생활 공간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이게 지금 가구당 소득은 늘어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원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거로 저는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농가 가구당 소득에서 보면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농업 소득이 높아져 가야 되는데 뭐 이전 소득이나 농해 소득이 높아져 가는 이게 지금 뭔가 주객이 전도된 소득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쨌든 농업을 영위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득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즉 도덕적 해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 가구당 소득을 따라잡을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언제나 공연불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 발표 내용이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선 박사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공익기능직불제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용어는 아직 없습니다만 농업의 탄소 중립, 기후변화 어떤 기여도에 관해서 농업의 어떤 직불제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까? 이건 저희 짧은 소견이긴 합니다만 그건 충분히 그는 공익직불제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농업 직불제, 반농업 직불제 합니다만 그거는 국토의 균형, 토양의 유실, 유지 보존, 수자원 함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것을 갖다 정리를 해주는 이런 것도 지금 직불제에 충분히 도입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둘째로는 법적으로 농업인이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수혜 대상, 지원 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그걸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굉장히 산업 구조가 큰 과수 종묘 산업에서는 지금 어떤 작년도에 재해 피해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사각지대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좀 챙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김태우 박사님께는 아까 또 발표도 있었죠.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우량, 즉 폭우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횟수가 증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 사과값이 금사과다, 금단감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만은 농민의 호주머니는 통통 비어 있죠. 가격만 올라갔을 뿐이지 물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수량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쳤던 병해충에 대해서는 시급히 검토를 해서 그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재해보험 대상 병해충으로 좀 빨리 삽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늘 외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농촌의 농업인들은 고령화됐다고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수류 같은 경우에는 심어서 첫 소득이 나올 때까지 4, 5년 동안에는 정말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소득 기간 동안에 일본의 경우처럼 미소득 기간 보전 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 도입을 해서 장기간
이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씩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따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황성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농업경기연구소의 황성혁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오늘 이제 발표를 보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이렇게 참 이 경영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정책들이 좀 더 선진국처럼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어차피 이 출발점 자체가 이제 농업소득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농업의 일단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이 일단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일단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어떤 재배업 기준의 GDP를 보게 되면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오히려 1.3%씩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0.5%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축산업이 포함이 되면 더 성장을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재배업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사실은 농업이 성장률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농업 생산액으로 봐도 지금 52조 정도 이제 3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난 10년간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 2년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농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거나 지금 이렇게 실질적인 농업 생산액이 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소득들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 소득만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그들의 어떤 재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농업 생산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어떤 소득으로만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지금 우리 농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농업 소득이 더 주가 되어도 불구하고 그 농업 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심각한 문제고 뭐 다들 알다시겠지만 우리의 농업 소득이 1994년도에 1,000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2020년도는 1,000만 원 이하, 거의 30년 동안 이제 1,000만 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뭐 실질 물가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더 하락한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업소득의 사실 저희 문제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결국 우리 농업의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영농을 포기하게 되고 영농을 포기한다는 결국 농촌의 어떤 지역 경제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고 결국 식량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환경, 또 생태 보전 등 같은 어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은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어떤 비용으로 올 수 있답니다. 단순히 그것이 하나의 농업인의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돼요. 어떤 비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이 소득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오늘 얘기한 농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어떤 후생과도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저도 연구를 하면서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어떤 그 소득들은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변동성과 소득 간의 관계 속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 농가보다는 이제 특정한 채소 작물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채소의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농가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가격의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작목이라는 것이 특정 작목들을 중심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작목들에 대한 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또 가격이 하락해서 또 소득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계속 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까 앞에서 우리 뭐 발표했듯이 이것이 사실은 농민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떤 농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티핑 포인트, 다시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결국
결국 다 이제 그들이 영농을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농업의 어떤 혁신적 성장이라든지 혁신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 농업이 어떤 낙후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저희들의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농업의 어떤 이 정책도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접근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느끼고 있는 이 어떤 정책적 간극은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채소 가격 안정제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농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수치 가격 범위 내에서 그들이 어떤 농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 데에는 좀 그것들이 좀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많이 지금 뭐 가입률이 50% 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품목 간에는 굉장히 큰 편차가 심하고 뭐 어떤 부분에 병충해 같은 것도 여전히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손해평가에 대한 어떤 이질성이 존재하고 하는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또 농가 스스로도 또 재해에 대한 인식도 낮고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채소 가격 안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어쨌든 재배 면적과 출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가격 조절 효과가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을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조절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예측 가능한 어떤 수치 가격 범위 내에서 영농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격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 기능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정책 수단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정부뿐 아니라 지금 농업계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험 방식,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과 어떤 수입을 하락하는 것을 이제 보험으로 보전하는 방식과 또 최근에 또 미국의 어떤 가격 손실 보장제도, 소위 말하는 PLC라고 하는 그거를 벤치마킹한 쌀, 뭐 주요 및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들이 실은 이제 농업계 쪽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이제 이것이 이제 법으로 이제 입법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 방식은 이제 개별 농가의 어떤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그만큼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뭐 좀 많은 선진국들에서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경영 안정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농가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소득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거나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들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도입돼서 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시간도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요. 좀 그래서 좀 더 그거는 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PLC와 같은 그런 경영 안정 정책들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어떤 쌀 목표 가격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한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어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분명히 좀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 가격이 시장 수급 원리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산 비행계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를 해야지만 될 것이고 또 과잉 생산으로 인한 어떤 막대한 재정 진출이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것이 피해가 오롯이 또 농가들한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어쨌든 어떤 정책에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잘 봐서 그런 제도들을 설계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 불안으로 인한 어떤 가격 위험은 지금 사실 우리 농업에서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 사실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지향점, 앞으로의 정책의 지향점이 어떤 이 가격의 급등락을 저는 줄이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건 상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속에서도 어떤 일정한 농가들이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데 어떤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보험 방식이든 뭐 PLC 방식이든 아니면 그것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이든 아니면은
뭐 제3의 방식을 도입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농원가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어떤 자신의 수지 가격, 소득 안에서 그들이 안정적인 영농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도입되어야 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진짜 농업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장점과 단점들 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내서 우리들이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농업계가 학계가 그 논리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국민적 공감대도 이끌어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의 공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에 대한 시장 위험 관리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농정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은 채소 가격 안정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도 이 공약에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이 제시된 일에 대한 의미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좀 더 이런 제도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의 지금 정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가격 변동성이 농업 소득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들이 크더라, 이런 말씀.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격 안정 수단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데이터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요약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서상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서상택입니다. 오늘 이제 두 분 발표자가 농업경영 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박미선 박사께서는 우리나라 농업경영 안정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과 일본의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우 박사께서는 그 경영 안정 프로그램 중에서 향후에 우리나라 경영 안정 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농업 재해보험에 대해서 성과와 한계를 제시를 하고, 또 중장기적인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다시 되짚을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농업 소득 정보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그 가격이나 수량과 같은 단일 위험 중심의 이제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도화 단계로 나가게 되면 수입이나 소득 중심의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 수입 기반, 소득 기반의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것을 고도화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입이나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 학계뿐만 아니라 뭐 정부나 농업인들도 뭐 크게 이견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신고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또는 소득 신고에 기반한 소득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고도화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고도화된 그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농업 소득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확보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쯤이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언제쯤 우리는 그런 신뢰할 만한 소득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농업인에게 과세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국세 수입, 또 편익, 이것에 비해서 납세 협력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농식품부, 이제 정부 당국자가 되겠죠. 정부 당국자는 지금 뭐 비전, 목표 쪽에 보게 되면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 도입이나 농가 경영의 지속성, 이걸 비전 또는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고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득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국세청과 농업인의 협력이 없이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주도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에 이제 그 농업인들, 주체가 되는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게 있고요.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농업 소득의 그 소득을 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과세가 되었을 때 소득세를 혹여 납부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정부가 이런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과세체계 변화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특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 정하는 것은 그 소득신고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는 정도, 그 다음에 소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 그리고 농업정책의 연계나 농정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 그리고 농산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농업인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경영 안정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곧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국세청에 대한 그 소득신고 자료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속력을 가진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농업 부분에서는 이제 오랫동안 그 과세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폭넓은 비과세로 인해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그런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거래 단계에서 거래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관행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지역농협이나 도매시장 그리고 학교 급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거래 상대자가 농업인을 대신해서 거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농업인들이 그것을 증빙하지 못했을 때 거래 상대방이 매출 증빙을 대신해줘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은 소득신고에 대한 과세 제외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사업자 등록을 이제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또 부가가치세 면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농업인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신뢰성 있는 소득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업인이 현재 과세 체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소득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그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을 한다고 해도 약 95% 내외 농업인은 소득세를 낼 그런 수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염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과세 체계에 편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완적 대책을 통해서 현 수준의 부담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럼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농업인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죠. 관행적으로도 그렇고 노령화 또 뭐 여러 가지 뭐 실제로 그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좀 파악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를 하고 있고요. 또 정책 연계 단계에서 뭐 캐나다나 일본이나 미국 사례에서처럼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농가로 하여금 소득신고 자료를 가져오게 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갖춰질 때 이제 우리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농업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지원 조직 체계를 만들고 지원하는 과정이 좀 같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득세를 파악하게 되면, 소득을 파악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농업소득을 파악하는 목적이 과세에 있지 않고 농정의 고도화, 또 그로 인한 농업인에 대한 혜택,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농정을 위한 소득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만을 가지고 농정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세청 소득 신고도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농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 소득 정보가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어떤 수준의 그 자료가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2019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이 도입이 됐죠.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또 농가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복식부기 기반의 회계 처리를 하는 소득 신고를 하는 농업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그 과거의 판매 기록이라든지 또 영농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정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 신고 자료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같이 제시가 되고 농가들이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재해보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우리나라 그 농업 생산액의 90%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 2027년까지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95%를 커버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매우 저는 적절하고 중요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입률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뭐 50원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목표나 비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보험료 보조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죠. 국고 50에 뭐 지방비 25, 또 농협이나 기타 단체 쪽에서 지원하게 되면 농가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큰 편일 수 있지만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가입률의 편차가 매우 크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 손해평가나 뭐 상품 설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발전계획 상에서 다 제시가 되고 있고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누더기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줘야지만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그 농식품 모태펀드, 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농업정책자금관리. 보험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부 인원이 있는데 거기 가축도 있고 재보험도 있고 또 양식수산물도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 통계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험 통계죠. 실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보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많은 과제를 어떻게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상품 설계, 농업인에 대한 애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예산이나 지원 조직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반을 갖춰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 여러분들 뭐 자료 잘 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저는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끊으려고 그랬는데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드려서 제가 감히 이렇게 중간에 그 개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뭐 들으셨겠지만 지금 소득 기반의 경영 안정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 거 아니냐. 이런 걸 위해서는 이제 정보의 확보가 중요한데 시기, 방법 이런 말씀해 주셨고 수준도 국세청을 통해서 하는 것 물론 의미가 뭐 없지는 않겠지만 농정 고도화를 위한 측면에서 좀 그런 필요한 정보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재해보험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좀 이제는 한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과 조직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상근 국장님 부탁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강상조 회장님께서 직불제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선택 직불 이야기인데 탄소 중립이나 기후 변화 이런 쪽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원 대상 누락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포함해서 답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그러니까 뭐 농업 소득이 안 느는 건 우리나라가 워낙 소농 구조다 보니까 원래 소농이 더 늘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전 소득이 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거기에 이전 소득이 이제 정부가 농민에 직접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업 소득은 정체되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돈을 주는 것들이 이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이제 농해 소득도 저희들이 이제 농촌 개발 측면에서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농어소득만 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실제로는 이전 소득이라든지 농촌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빠져가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도 뭐 외국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농업소득이 외국이 많이 늘어나는 건 규모화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행을 시켰고 거기에 반하는 정책들은 다 도입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 구조 개선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구조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소농직불 들어오고 하면서 또 반대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탄소 분야는 탄소중립직불제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확산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병해충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원래 말쯤에는 이제 그런 보험 상품이 아마 조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걸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앞에 두 분 발표한 거 너무 잘 들었고 좋은데 제가 이제 앞에 말 포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경영안전망 관련해서 직불제 포함해서 보험 제가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고민해 보면 저도 이제 외국 사례 공부 최근에 많이 해봤는데 보니까 외국은 경영안전망을 왜 하는지 상위 목표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금을 내는 건 국민들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경영안정에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 찾아보면 전부 다 이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식량 안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결국 이제 농업이 어쨌든 그래도 사회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수출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되어 있고 그 초점이 조금씩 다르려 있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국내 수요가 많고 수출 품목에 이제 보험이나 PLC나 이런 게 몰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2개 품목에. 그다음에 일본도 보면은 이제 직불제 대부분이 9개 품목에 다 들어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지원 대상이 30만이 안 넘습니다. 220만 농가 중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일본의 수입보험은 22년 기준으로 8만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20만 농가지. 그러니까 일본 대단히 아베 정부 들어와서 그 대상을 좁혀서 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나라고 보편적 지원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기본직불이라든지 재해 지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경영안전망의 상위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정립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우선순위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 보시면 이제 뭐 대재해를 미국이나 일본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더 지원이 많은 건지 우리 분야의 농업재해 지원이 더 센 건지는 조금 제대로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일본은 나무가 뽑혀나가거나 농지가 유실돼야지 재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시군당 3억 원 정도 시설 피해가 나면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30헥타 이상 되면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특별히 재해가 많다고 뭐 보조율 100%를 올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투입해서 이제 그거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도 조금 같이 이제 국가적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렇게 쉽게 비교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손실이나 마진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기본직불은 없죠.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는 저희는 기본직불을 기본적으로 200만 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재해 지원이라는 게 농가 상간 전부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 소규모 손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것들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또 마진 문제도 저희가 지금 이제 85% 이제 95% 과거 생산량에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37개 품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그걸 더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75%가 기본이고 그 추가 옵션 보험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나 PLC가 좀 들어가지만 우리는 바로 그거를 이제 보험으로 85% 90%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고 수입보험도 이제 원래 또 작년보다 예산이 3배 이상 늘어가지고 빠르게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검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 이제 가입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 세계 되면 이제 90% 훨씬 넘어가는 이제 되는데 근데 가입률이 50%죠. 근데 저희가 자꾸 보는 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도가 큰 농가들이 주로 가입하게 되고 그런 품목 중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요구가 많다 보니 다 막 개발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위험이 낮은 농가라든지 뭐 피해가 없을 품목들은 가입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소가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소는 잘 안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돼지나 특히 닭은 쉽게 죽으니까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예산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 필요한데 많이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수입보장 제도는 저희도 좋게 생각되면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 사실 확인이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게 뭐냐. 미국은 대학들이 그런 품목별로 지역별로 어떤 보험이 좋냐 이런 걸 좀 그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법상 그게 허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상 그게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험 안내는 무조건 보험회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좀 제도가 좀 설계가 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자료는 정말 잘 만드셨고 감사하다는 생각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측면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제도들에 대한 어떤 그 우선순위 또 이런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좀 더 구체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부탁드렸던 우리 강 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탄소 중립이나 이런 직불 확충 계획이랄지 또 이제 지원 대상 제외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탄소 중립 프로그램은 이제 원래부터 시행이 되고 이제 계속 확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범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농가가 탄소 감소 활동하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품목은 되고 아까 이제 과수 쪽에 지금 병충해 보장을 해달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해달라는 병충해가 너무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원래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주요 품목부터 좀 상품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또 사석에서 말씀을 더 나누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한 7, 8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좀 몇 가지 주로 근데 보험 쪽 질문들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게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실제 질문하신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부하신 것은 그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아마 뭐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당부 사항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험 쪽인데요. 중규모, 중소규모 농가들의 가입률이 어떤지 알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김태호 박사님 혹시 질문 답 가능합니까? 네, 그 중소규모 농가들의 가입률을 지금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규모 농가들의 가입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상대적으로 중소규모 농가들은 그에 비해 가입률은 좀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마이크 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복숭아 아마 재배하시는 농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낙과에 대한 보험 처리가 안 돼서 고민이다. 이 낙과, 자연 낙과 피해 이런 낙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가능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들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복숭아 생산자 협의 회장 이준성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재해보험 이상 피해 낙과 비왔을 때 그거 말씀드렸는데 저도 복숭아 농가거든요. 복숭아 농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따러 가면 복숭아를 밟고 다니면서 땄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심각했었습니다. 또한 복숭아 탄저병 혹시 들어보셨죠? 탄저병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 참 말하기 참 곤란한데 복숭아 자체가 곰보처럼 그렇게 탄저병이 찍힌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청도나 어느 농가에는 완전히 밭을 하나 폐원시킬 정도로 그만큼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탄저병하고 비가 많이 와서 자연 피해 낙과 요거하고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김태호 박사 추가로 답변 드릴 게 있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농구먼 그리고 이제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서 상품을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보고 보장 대상으로 편입을 할지 말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보험입니다. 재보험 관련해 가지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서 역선택, 즉 특정 작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과잉 생산을 유발해서 수급 안정을 저해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 분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과잉 생산 유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그 통계나 이런 걸로 확인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잉 생산 유발이 글쎄요, 이게 농작물 재보험에서 나타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들은 아마 추가로 좀 저희들이 필요하면 연구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또 그런 결과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CT 기반의 시각화된 농지 단위 보험 목적물에 대한 드론 위성 이런 활용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 아마 우리 아까 발표에도 잠깐 중장기 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ICT 기술이 당연히 도입이 되어서 이 농업 부분에도 그 보험 내에도 연계가 되고 또 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수급 관리에도 연계가 되고 이렇게 아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부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드론 관련된 연구는 한번 수행한 적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들어온 게 가입률 50% 지금 평균 되어 있는데 금전 손실 보상이랄지 자기부담 축소 뭐 금전적 손실 보상에 대한 확대 방안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도 자기 부담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입률 50%인 것은 이제 또 품목 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품목별로 또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저수지 소유주 정보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번 주제하고는 좀 다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아마 가격 상승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이따가 우리 김태우 박사나 저를 만나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보장보험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7개 품목을 선정한 이유와 미선정된 품목과의 차이점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수입보장보험은 지금 아직은 시범사업이죠. 김태우 박사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수입보장보험이 콩, 포도, 양파, 마늘, 그 고구마, 양배추 뭐 등등해서 7개 품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7개 품목이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조금씩 들어왔는데 저도 정확히 이게 왜 선정됐는지는 명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는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고 그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개선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품목이 더 확대돼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품목이 좀 새로 이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플로어에서 혹시 나는 꼭 오늘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죠. 특별히 없으신가요? 질문지로 아까 다 말씀을 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충분하게 이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농가의 농업 경영 안정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현장의 소리 또 학계 또 정부의 고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농업 경영 안정을 제도를 탄탄하게 가져가는데 소중한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전망 2024 제2부 경영안정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